나는 지금도 내가 언제부터 사위를 이렇게까지 의식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저 딸을 데려가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이해 바르고 말도 공손했지만 내 눈에는 늘 어딘가 부족해 보였다. 나의 젊은 시절, 남편과 시작할 때의 고생이 자꾸 떠올라서였는지 아니면 딸이 나보다 훨씬 덜 힘들게 살길 바라는 욕심 때문이었는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리고 답답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나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다. 저 아이 월급이 얼마나 될까? 내 딸을 정말 평생 책임질 수 있을까? 피곤한 티를 숨기고 웃고 있는 사위의 표정은 진짜일까? 축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도 나는 그 아이의 부모 얼굴을 살피며 저 집안이 우리 딸을 얼마나 존중해 줄지 따져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사위가 참 반듯하네 라고 칭찬했지만 내 귀에는 그 말마저도 이상하게 불편하게 들렸다. 딸 부부가 첫 신혼집으로 이사 가던 날 나는 반찬통 가득 음식을 싸서 찾아갔다. 기분 좋게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사위는 문을 열어주자마자 멋쩍게 웃으며 더머니 너무 많이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턱 막혀버렸다. 알아서 할 수 있다니 벌써부터 나를 밀어내는 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딸은 옆에서 엄마, 고마워. 우리 냉장고 꽉 채워졌네 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늘 한 번씩 손에 든 봉지를 내려다보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와의 사소한 오해는 계속 쌓여갔다. 명절에 모였을 때 나는 늘 조금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리며 분주히 움직였다. 그런데 사위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한마디만 던지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괜찮아. 손님인데 뭘 기라고 대답하면서도 진심으로 도울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일어나서 식탁이라도 닦았을 거라고 속으로는 불만을 품었다. 그렇게 자꾸 하찮은 장면들이 내 머릿속에서는 배려심 없는 사위라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어져 갔다. 가장 서운했던 날은 남편 기일이었다. 나는 매년 그날이면 새벽부터 제사 준비를 해왔다. 딸이 결혼한 후 처음 맞이한 그 기일에도 나는 사위에게 뭔가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진심 어린 한마디쯤은 듣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사위는 일이 바쁘다며 조금 늦게 도착했고 제사상 앞에 서서도 어쩐지 서툴고 어색한 표정만 지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라는 말은 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아이에게 우리 집의 역사는, 우리 남편의 기억은 아무 의미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사위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사실 오빠도 엄마가 좀 무섭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내가 무섭다고? 나는 그저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인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사위에게 건넨 말들 속에는 칭찬보다 지적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해. 남자는 책임감이 제일 중요해. 우리 딸 힘들게 하지 마라 같은 말들을 나는 훈수처럼, 때로는 경고처럼 계속 반복했다. 사위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들을 들었을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딸이 감기에 심하게 걸려 누워 있는데 사위는 야근까지 하고 늦게 들어왔다. 나는 속이 상해 전화를 걸어 아이에게 뭐라고 하려다 참고 있었는데 마침 동네에 볼 일이 있어 저녁에 그 집에 들르게 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딸은 이마에 수건을 얹고 자고 있었고 사위는 주방에서 허둥지둥 죽을 끓이고 있었다. 앞치마 끈을 제대로 묶지도 못한 모습으로 냄비와 그릇을 번갈아 보며 정신없이 움직이는 그 아이를 보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생각했던 무심하고 이기적인 사위의 모습과는 달랐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일이 꼬여서
사위는 땀을 닦으며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나는 습관처럼 그러게 아픈 아내 놔두고 회사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말을 꺼내려다가 문득 사위의 손을 보았다. 설거지에 익숙하지 않은 손이라 그런지 손등이 빨갛게 불어 있었다.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스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동안 나는 결과만 보려고 했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서툴면서도 노력하고 있었는지는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랜만에 남편 생각을 했다. 살아 생전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 애쓰던 사람이었다. 표현이 서툴러서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사위를 생각하다가 남편이 떠오른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의외였다. 혹시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서 남편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더 까다롭게 굴고, 더 실망하고, 더 화를 내는 건 아닐까? 딸의 집에서 있었던 그 작은 장면 이후로 나는 사위를 향한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기로 마음먹었다.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많았지만 최소한 그 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바라보고 내 해석을 조금 뒤로 미루는 연습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그 나이에 저 정도밖에 못해 라고 생각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그래도 저렇게 해보려고 애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떠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위에게 조금씩 따뜻하게 대하려고 할수록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괜히 마음 약해졌다가 나중에 딸이 상처라도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는 끝까지 날카롭게 지켜봐야 하는 거야. 그 목소리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들었던 세상에 대한 경계심과 비슷했다. 결국 나는 사위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가도 다시 반걸음 물러서는 일을 반복했다. 사위 역시 그런 나의 태도를 눈치채고 어느 순간부터 나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지금 돌아보면 그날이 우리 관계의 진짜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뒤에서는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렸다. 엄마, 잠깐.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사위랑? 아니, 오빠랑 같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우리 그냥 셋이서. 그 말에는 단순한 부탁 이상의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침내 올게 온 건가? 이 아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 사위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내게 뭔가를 말하려는 건가?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딸 부부와의 진짜 대면, 그리고 그동안 내가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딸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나는 한 번 더 손가방 끈을 고쳐 잡았다. 괜히 떨리는 마음을 숨기려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문이 열리자 딸의 얼굴이 보였다. 늘 밝게 웃던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눈가가 붓고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다. 엄마, 왔어? 하는 목소리도 힘이 없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이 집안에서 이미 여러 번의 눈물이 오갔음을 직감했다. 거실로 들어가니 사위가 식탁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다. 회사에서 입고 온 셔츠는 각이 이미 다 풀려 있었고 손가락은 가만히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색한 미소와 함께 어머니, 오셨네요 라고 인사했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딸이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은 우리 셋이 솔직하게 이야기 조금만 해보면 좋겠어.
그동안 제대로 말 못했던 것들. 서로 오해 같은 것들이 그 말에 나는 순간 방어적으로 굳어졌다. 결국 나를 탓하려고 부른 건가? 내가 너무 간섭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곧 그건 내가 항상 하던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다. 어떤 상황이든 먼저 의심하고, 먼저 공격을 준비하고, 먼저 마음을 닫는 습관 말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예상 밖으로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사위였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는 몇 번이나 입술을 깨물더니 겨우 말을 이었다. 제가 어머니 앞에서 늘 자신 없어 보였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제가 뭘 해도 부족해 보이는 눈빛, 늘 평가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어색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피하려고만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말에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평생 딸을 위해, 가족을 위해 강한 사람으로 버티려 했던 그 표정이 누군가에게는 단지 무서운 사람의 얼굴로만 남았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느껴졌다. 나는 무심코 손을 모으고 앉으며 나도 모르게 다그치듯 물었다. 그럼 너는 내가 일부러 널 힘들게 만들려고 그랬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사위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에요. 알죠. 어머니가 딸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저는 항상 시험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 눈에 합격해야만 진짜 남편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90점까지만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잘했어. 고맙다는 말보다 그래도 이건 부족하다는 말이 먼저였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갑자기 흐려졌다. 마치 누군가가 내 속마음을 그대로 읽어내어 거울처럼 비추는 기분이었다. 나는 평생을 100점을 향해 달려가며 살았고 90점에는 늘 불평을 붙였다.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그리고 이제는 사위에게도. 내가 생각한 사랑의 방식은 그저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압박으로만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딸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엄마, 나도 알아.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근데 엄마가 오빠를 계속 의심하는 눈빛으로 볼 때마다 나까지 함께 시험 보는 기분이야. 엄마가 실망하면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고 내가 틀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빠가 힘들 때도 엄마 눈치부터 보게 돼. 그 말 속에는 서운함과 미안함,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사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몇 년의 시간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사위와 처음 대면했던 순간, 반찬을 들고 계단을 오르며 했던 혼잣말들, 명절마다 내 눈동자를 통해서만 세상을 재단하던 내 습관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리고 문득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가슴 한가운데 박혔다. 나는 정말 딸의 행복을 위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딸의 선택을 평가하는 심판이었나? 결국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아마 나는 엄마라기보다 감시자에 더 가까웠을 거다. 딸이 선택한 남자를 믿기보다 늘 시험하려 했으니까? 혹시라도 내 예감이 맞아서 너희가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봐라. 내가 뭘 했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미리 막으려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결국 너희 숨통을 조인 거겠지. 사위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 내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할 줄 몰랐던 모양이었다. 나 스스로도 놀라웠다.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사위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위야, 어쩌면 나는 내가 내 남편과 너무 닮아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것도, 표현이 서툴러서 마음이 잘 안 보이는 것도.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예전 내 상처가 먼저 떠올랐어. 남편에게 미처 못했던 말들을 너에게 대신 쏟아낸 건지도 몰라. 그 순간 사위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사실 어머니를 보면 제 친정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처럼 강하고 늘 바쁘게 움직이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뭔가 잘못하면 화를 내기 전에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나를 위한 말이라면서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비슷한 말투로 저를 대할 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더 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 셋은 모두 각자의 과거를 품고 있었고 그 상처들이 서로를 통해 다시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남편과의 세월에서 가져온 두려움과 서운함을 사위에게 던졌고 사위는 자기 어머니와의 기억을 나에게서 보며 다시 움츠러들었다. 딸은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는 부담에 짓눌려 있었다. 누구도 나쁘지 않았지만 누구도 온전히 자유롭지도 않았다. 그날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좋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좀 물러서 보마에 말하면서도 내 목소리는 떨렸다. 너희 둘의 싸움, 너희 둘의 선택, 너희 둘의 생활에 내가 괜한 점수 매기지 않겠다. 내 눈에 부족해 보여도 먼저 묻겠다.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 입을 좀 다물어 보겠다. 대신 한 가지 약속만 해다오.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숨지 말고 내게 말해줘. 그때는 엄마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도와줄게. 평가가 아니라 편이 되어 줄게. 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그 말이면 충분해. 나, 그 말이 필요했어? 나도 더 이상 엄마 눈치만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엄마를 잃을까 봐 무서웠어. 사위도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도 진짜 남편으로, 진짜 사위로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서운함을 하나씩 꺼내놓고 서로가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보았다. 어떤 말들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을 견디면서 듣는 사이에 묘한 안도감이 찾아왔다. 말을 꺼낸다는 건 적어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등을 돌린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등을 완전히 돌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 자리가 가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오래된 짐을 조금 내려놓은 사람처럼 걸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 우리 사위를 조금만 더 지켜봐줘요. 나처럼 서툴지만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딸을 사랑해줄 사람 같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기적처럼 갑자기 변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사위의 말투가 못마땅한 날도 있었고 딸의 선택이 걱정스러운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바로 잔소리를 쏟아내지 않고 먼저 한번 숨을 고르는 법을 배웠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이 아이들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다시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말인가 이 스스로에게 묻고 난 뒤에야 입을 열었다. 그 작은 차이가 우리 셋을 조금씩 바꾸어 갔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사위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늘 회사에서 큰일이 있었는데요 하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예전 같으면 딸에게만 하던 이야기를 이제는 나에게도 나누고 싶어 한 것이다. 그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미소 지었다. 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지금 나는 예전처럼 사위의 단점만 보려고 애쓰지 않는다. 대신 딸과 함께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자주 떠올리려 한다. 피곤한 얼굴로도 아이처럼 웃는 눈빛, 어설픈 손길로도 딸의 짐을 나누려는 자세, 그리고 때때로 나에게 내미는 서툰 배려까지. 완벽하지 않아서 인간적이고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내가 늙어갈수록 분명히 느끼는 사실이 하나 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처음부터 완성된 퍼즐이 아니라는 것, 서로의 모난 조각에 손이 베이기도 하고
맞춰보려다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방향을 바꿔 맞춰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야 그 그림의 윤곽을 보는 것 같다. 사위와의 관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아이를 더 이상 딸을 데려간 남자로만 보지 않는다. 나와 마찬가지로 서툴고 상처 많은 한 사람, 그리고 딸이 선택한 번이자 동반자로 본다. 어쩌면 이게 늦게나마 내가 배운 가장 큰 지혜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내 손을 잡고 걸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나는 지금의 사위를 떠올릴 것이다. 그 아이가 흔들리는 발걸음으로라도 나를 붙들어준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 우리 처음엔 서로 참 마음에 안 들었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복잡하고 서툰 관계조차도 그리 나쁘게만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고 그래서 여전히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